안녕하세요. 프로토텍 노두숙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 최종 부품 생산에 적합한 스트라타시스의 3프린터 신장비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세미나가 마치면 그 뒤에 여러분께 이제 설문을 좀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동시에 질문 Q&A 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일단은 오늘 시간은 한 30분 정도고요.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3프린터로 제품 생산을 할 때 그간의 난관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이런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스트라타시스에서 이번에 이제 장비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생산용으로 오리진원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오리진원이라는 장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면, 그다음에 작동 프로세스,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 실제로 아까 그 난관에 부딪혔던 부분들을 해결을 하셨던 고객들의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달에 연이어서 스트라타시스에서 새로 출시한 장비 이제 3가지, 방식은 다 좀 다릅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 지금 차례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이 2번째입니다. 2번째고, 그다음에 이틀 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틀 뒤 이 시간에 이번 주 목요일에 마지막 장비, 신장비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토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늘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 설립은 200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지금 16년, 17년째 3프린터 쪽에 지금 국내 고객들께 3프린팅 관련된 뭐 장비 공급과,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업무, 회사에 이제 장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작 의뢰를 하시는 고객들은 저희가 뭐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지금 장비는 이제 1000여 대 저희 고객사에서 납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서울의 이제 1호선 독산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또 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뭐 주는 3프린터, 금속, 비금속 이제 3프린팅 장비들을 같이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분들께.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장비 브랜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게 이제 미국의 스트라타시스라는, 현재까지는 비금속 3D 프린터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미국의 데스크탑 메탈이라고 하는 금속 3D 프린팅 제조사가 있는데, 이쪽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장비를 제조를 하는 독일의 그 트럼프라고 하는 제조사의 장비를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3D 프린터 쪽 전반적으로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이제 3차원 또 스캐너, 입력 장치로서 3차원 스캐너를 요즘에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떤 형상물에 대한 어떤 3차원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역설계를 한다, 약간 변형을 줘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건 이제 3D 스캐너로 그 검사를 또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설계 데이터가 3D 데이터가 있고 현품이 있을 때, 이 현품이 설계 데이터대로 잘 제작이 됐는지 검사를 이제 곳곳에 어떤 그 각 부의 치수를 측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평면이다 그러면
뭐 자라든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스케일들을 이용해서 쉽게 측정할 수 있겠지만은 곡면 부위 같은 경우가 이제 좌표 찍고 하는 것들이 치수 측정하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캐닝을 한 다음에 원래 3D 모델 데이터하고 이제 오버랩을 시켜서 컬러로 어디가 이제 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어디 사이즈가 오버가 됐는지 아니면 언더 사이즈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컬러로 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이 검사 목적으로도 3차원 스캐너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에 이제 3D 프린터가 대략 한 뭐 10대 가까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장비를 1년에 이제 뭐 몇 차례 사용하시지 않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도입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작 의뢰를 하시면 모델링 파일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견적서를 준비를 해드리고 이제 진행 요청을 하시면 제작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3D 프린팅 쪽에 이쪽에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STL 파일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뭐 음,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치유하고 리페어 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춘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매직스 머티리얼라이즈 벨기에 머티리얼라이즈사에서 만든 그 매직스 RP를 많이 쓰시는데 그쪽을 저희가 필요하신 고객분한테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3D 스캐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디자인엑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설계를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고 컨트롤 X라고 하는 게 아까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품질 측정, 치수 측정 예,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업무를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오늘 처음이신 분들 있으시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3D 프린터 하는 제조한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국내 업체들도 좀 중소기업들이 일부 있고 한데 메이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곳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스트라타시스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아시는 그 FDM 방식 필라멘트 녹여 가지고 이렇게 적층하는 방식 있죠. 그 방식을 처음 이제 개발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레호봇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양쪽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회사가 미국 회사, 이스라엘 회사가 다른 회사였는데 미국 회사는 FDM 방식을 제조하고 그다음에 레호봇이 그 오브젝트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사는 액상 방식, 그 폴리젯 방식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예, 말 그대로 이제 액체 재료를 제팅하는 거죠. 잉크 프린터처럼 그거를 광경화시키면서 반복 적층하는 그런 방식의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스트라타시스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전 세계에 3D 프린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 부분은 좀 마쳤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토픽으로 좀 들어가서 일단 3D 프린터에 대한 이제 3D 프린터가 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경험도 해보시고 또 조그만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셨던 분들도 개인적이든 아니면은 기업에서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3D 프린터를 이제 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대하는 수준하고 조금 약간 괴리가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최종 목표는 아마 다 비슷하실 겁니다. 어떤 시제품 제작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최종 목적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존 프로세스 뭐 주조가 될 수도 있고 다이 캐스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단조 그다음 플라스틱 사출 여러 가지 아니면 CNC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들을 3D 프린터가 해결해 주기를 이제 바라시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 이게 한계인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이 현재까지 뭐 산업의 전 영역을 모든 가려운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그 3D 프린팅의 효과를 기업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거두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점점 이 기술은 어떤 생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생산을 대체하는 쪽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부품 생산할 때 그간의 난관이 뭐였냐라는 걸 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 시간 부분이었죠. 3D 프린팅이 이게 뚝딱 하고 뭐 1, 2분 만에 뭔가를 이제 내 눈앞에 뭔가를 펼쳐주기를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적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아, 하지만은 기존의 프로세스 여러 가지 형상이 복잡하다 그런 부분들은 뭐 가공을 하더라도 뭐 며칠이 걸릴 수가 있고 한데, 3D 프린터는 몇 시간 만에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계에서의 어떤 시간하고 상당히 비교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의 3D 프린팅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다음에 표면 조도, 프린터를 프린팅 제작물을 봤더니 이게 적층 흔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결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그 레이어들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레이어가 조금 더 거치냐 아니면은 조금 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면 조도를 이제 뭔가 더 개선을 해서 마치 전시의 모급 수준, 사출물 수준, 이런 기대하는 수준까지를 이제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프린팅을 한 다음에 후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재료의 강도. 프린팅을 3D 프린터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모급을 만들죠. 프로토타입 이런 것을 만들면은 방식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방향, 쌓아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재료 강도가 실제로 플라스틱의 경우에 사출로 펑펑펑 찍어내는 제품보다도 좀 이렇게 좀 약하다, 좀 깨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작물의 품질.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적층 방향에 따라서, 여기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결이 좀 표면에 보이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다음에 적층 방향에 이렇게 포개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직각된 노멀 방향으로 인장 텐스를 가했을 때 이 겹쳐졌던 부분이 좀 격리가 되겠죠. 박리, 벗겨지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증 방향에 따른 이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의 후처리, 아까 설명드렸던 이걸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여기 위에 뭐 퍼티도 바르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또 도장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치수 정확도가 좀 깊게 들어가면은 전반적으로는 치수가 산업용 장비는 꽤 잘 맞습니다. 0.1에서 0.2mm 이 정도에는 대충은 다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고객들은 100분의 5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mm. 그다음에 좀 더 하신 분들은 뭐 금속 가공, CNC 가공 수준 뭐 20미크론, 30미크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오리진 원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얘는 좀 그간에 있던 애들하고 막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명은 오리진 원이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좀 드리면은 고속, 고성능 DLP 방식 프린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 이제 DLP 방식 3D 프린터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오늘 얘기 드릴 이 오리진 원이라는 장비하고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LP 방식이 또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한번 컨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좀 사양을 정리를 좀 드리면은 오리진 원은 빌드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예, 대략 한 200mm, 100mm, 뭐 370mm, 80mm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높이 방향으로 조금 높이가 있고요. 적중 두께는 한 겹의 두께를 이제 25 미크론에서 200 미크론, 그러니까는 0.2mm가 되겠죠. 그러니까 액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얇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액체 재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적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하면서. 그럼 최소 제작물은 50 미크론 이하, 그러니까 100분의 5mm. 예, 100분의 5mm면은 사실은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가 않죠. 예, 그 정도 수준의 아주 디테일한 엣지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가능하다. FDM 프린터는 필라멘트를 녹여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 부분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죠. 예. 그다음에 빌드 시간을 보면은 이제 뭐 10분, 뭐 조그만 소물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득 이 풀 빌드, 가득 채워놓고 뭔가 이렇게 프랑크 소시지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매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면, 예, 그렇게 가득 채워 제작할 경우에는 한 10시간 정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예, 빌드 속도는 시간당 1시간에 대략 한 10cm, 100mm 정도 적정할 수 있는 상당히 빠른 속도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원하는 파트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뼘 정도, 20cm 하면은 대략, 예, 한 2시간 정도. 물론 여기에 파트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예, 그 속도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이걸 이제 뭐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은 약간 품질에 영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100mm, 1시간에 100mm 정도 높이까지도 빠르게 조형할 수 있다. 그다음에 후처리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 DLP 방식은 개념 자체가 액상 재료를 뒤에 통에다가 부어놓고 그걸 빛으로 경화시키면서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박쥐가 매달려 나오듯이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조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이기 때문에, 예, 점성이 있는 끈적끈적한 액체이기 때문에 그 파트, 조형된 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그 재료들을 좀 세척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처리 시간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대략 5분 정도는 초음파 세척기에 담궈서 파트에 그런 재료들을 좀 씻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조를 좀 시키고 이제 그 파트를 이제 경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경도가 딱딱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빛으로 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외선, UV로 해가지고 경화를 시키죠. 그다음에 이 DLP도 그렇고 SLA라는 장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폴리젯 방식이라고 하는 스트라타시스의 또 다른 방식이, 잉크젯 프린처럼 뿌리는 방식이 있는데 폴리젯이죠. 그 방식, 모든 이런 장비들이 공통적인 거는 빛으로 뭔가 딱딱하게 액체를 상변화를 시켜놓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경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열로 딱딱하게 굳히는 거 열경화라고 하지만 빛으로 딱딱하게 굳히기 때문에 광경화 소재들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빛이 광원이 필요할 텐데 그 광원을 레이저를 사용하느냐? 보통 SLA 장비가 이제 레이저를 쓰죠. 레이저로 선으로 그리죠. 선으로. 예. 그렇지만은 DLP 장비는 이 광원을 보통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LED 광원을 써서 이제 프로젝터라고 얘기하죠. 면 단위로, 우리 프로젝터, 영화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면 단위로 사진 찰칵하듯이 그렇게 프로젝터로 아래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빛을 발산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원에는 이제 해상도가 뭐 2K짜리도, 어떤 데는 2K짜리 해상도 쓰는 뭐 DLP 장비도 있고 4K짜리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K가 상당히 이제 고해상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4K 4000 픽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4000 픽셀 해상도의
프로젝트를 고해상도 프로젝트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재료는 현재까지는 한 10여 종 정도 되는데 이 재료들은 계속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양은 이제 외관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뭐 높이는 이제 대략 한 1m 10 정도 되죠. 그래서 세로로 길쭉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은 대략 한 70, 뭐 3kg 정도. 그러니까 성인 2명 정도가 이렇게 핸들링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형 무상 AS는 기본적으로 이제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구성품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비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후 처리에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초음파 세척기 안에 약간의 이제 여기서 이제 초음파로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털어내는, 씻어내는 이 안에는 이제 알코올을 채워넣게 됩니다. 그 알코올이 이제 보통 이제 IPA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IPA 알코올을 일반적으로 많이 채워놓고 파트가 완성된 파트를 이렇게 담궈서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씻어낸 다음에 약간의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굳히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화기. 그래서 이 경화기가 요 안에 집어넣어서 UV 램프로 대략 한 10분 정도 경화를 하면 이제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이번 달에 이 장비를 출시를 했는데 지금 뭐 이벤트를 본사에서 뭐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 올해 뭐 10월 4일까지 예, 10월 달 초까지 예약 발주를 먼저 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요 두 가지 후처리 장치를 그냥 무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제가 한 10여 종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보시면은 뭐 록타이트, 막 그다음에 울트라 큐어, 그다음에 뭐 DSM, 뭐 퀵젠, 뭐 록타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색깔도 뭐 검은색, 뭐 투명, 흰색, 그다음에 연질, 그중에는 약간 이제 연질, 뭐 신발 밑창 같은 거 요즘에 3D 프린터로 왜 신발 밑창 생산한다는 말씀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요 재료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L150이라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 중에는 좀 뭐 고강도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온 재료가 있고, 뭐 한 280도까지 내일 온도가 되는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항공기 부품에 써야 되는 그 뒷부분에 좀 설명이 나올 건데, 그 FST 인증이라고, 뭐 이렇게 독성 연기가 나도 안 되고, 화재가 생겼을 때, 연기가 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불꽃이 보여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유해 물질이 독성 가스가 생겨도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인증받은 재료도 요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뒷부분 사례에 보면은 항공기 부품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뒤에 소프트웨어 예, 여기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모든 3D 프린터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넷팹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싱도 하고 그다음에 STL 파일에 뭐 일부분을 좀 쪼갠다든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리페어를 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STL 3D 모델링 상이 아니라 STL 파일 상에서 수정까지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난관에 대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랬었는데 얘는 속도가 빠르더라. 그래서 상당히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예, 내용을 보면은 DLP 방식 중에 이제 가장 속도가 이제 빠른 장비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팅 속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당 한 100mm 높이 정도로 이렇게 쭉쭉쭉 뽑아져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DLP 장비 수준의 대략 한 10배 정도까지도 된다. 그다음에 세척 경화 시간이 이제 짧게 10에서 15분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료가 굉장히 이제 고성능, 고기능 재료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285도의 열 변형 온도, 이게 HDT가 이제 뭐 Heat Deflection Temperature 이렇게 돼 있죠. 열 변형 온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중을 가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온도까지 얼마 이내에 변형이 발생할 정도로 견디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285도면 굉장히 이제 고온이죠. 그 고온까지도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 그리고 충격 강도 잘 깨지지 않는 이런 재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인장 강도가 높은 재료 90메가파스칼. 보통 알루미늄 재료 같은 경우가 보통 한 200, 뭐 50, 70메가파스칼 뭐 요 정도 수준이 순수 알루미늄의 인장 강도죠. 그리고 일반적인 ABS 재료, FDM 방식의 3D 프린터, FDM 3D 프린터의 일반적인 인장 강도들이 보통 뭐 30 몇 메가파스칼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튼튼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그런 재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최대 300%의 파단 연신을 이거는 이제 엿가락을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에 엿가락이 쭉 눌리면은 바로 끊어지지 않고 쭉 늘어났다가 마지막에 이제 툭 끊어지잖아요. 그게 결국에 이제 파단 연신율인데 원래 최초 길이 100mm짜리가 300%라는 거는 100mm짜리가 쭉 늘어져서 300mm까지 늘어나서 끊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죠. 이런 유연한 재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 재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출물 수준의 파트 품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난관,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 항상 사출물이죠, 그죠? 이 정도 수준에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조도가 평균 이제 러프니스 값으로 해서 1미크론 정도 수준. 1미크론 뭐 아래 값이면은 굉장히 반질반질한 눈에 그 손톱 끝으로 이렇게 긁어도 표면 상태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오차는 100분의 5mm, 50미크론 수준 정도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정도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관을 세 가지 우려했던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속도하고 제작 단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에 출시된 그 오리진 원이라는 어떤 고성능 DLP 장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인더제 요즘에 파우더를 플라스틱 분말을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뭐 바인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접착제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파우더끼리 이렇게 이어주는 그걸 뿌려서 그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 생산 방식의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SLS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우더를 깔고 대신에 얘는 이제 바인더를 뿌리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직접 이렇게 녹이죠. 녹이면서 쌓는 3D 프린팅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은 전통적인 가공 방식이죠. CNC 밀링, 뭐 5축, 3축 밀링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면 이제 사용하는 재료들 보면은 다 이제 플라스틱 계열로 이제 선택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뭐 여기는 2일 이내다 그랬는데 여기 기준은 옆에 사진에 보시는 얘가 지금 카메라 하우징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요 파트가 지금 이 오리진 원이라는 녀석의 안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안에 감싸주는 이 하우징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을 200개를 제작을 해 본 거죠. 200개를. 그래서 이 프린터 오리진 원이라는 자가 복제하듯이 자기 몸 안에 탑재할 부품을 이 장비로 직접 제작을 해봤더니 한 이틀이 채 안 걸리는 시간에 빠른 시간에 만들 수가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더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CNC로 이렇게 깎으려고 생각해봤더니 뭐 그 전통 방식으로 하면 더 오래 걸리겠죠. 한 15일까지도 걸리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레퍼런스 표면 조도는 가공면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굉장히 표면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당 이제 제조 단가를 보면 굉장히 제조 단가를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다. 자, 기능 이제 재료들을 대충 한번 설명을 보면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이제 X축은 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 그 엿가락 끊어질 때까지 연신율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티지로 해서 쭉 이렇게 X축을 좌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HDT, 열 변형 온도를 몇 도, 섭씨 몇 도씨에서 변형이 규정치 이상의 변형이 발생을 하는지를 점을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들이 여기 색깔 보시면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사이즈 오브 버블 해가지고 U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원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이 원의 크기 작은 원도 있고 여기 큰 원도 있잖아요. 원의 크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UTS, 그러니까 Ultimate Tensile Strength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인장 강도죠. 인장 강도. 극한 뭐 강도라고도 하고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인장 강도. 그래서 이 버블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강도가 뛰어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하이 템프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은 열 변형 온도가 얘네요.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 얘가 열 변형 온도가 300도 가까이 돼요. 아까 280도 정도 되는 뭐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재료가 이제 이쯤에 속하게 됩니다. 얘는 보니까는 그 연신율도 굉장히 낮네요. 그 얘기는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온도가 가해져도 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당히 고온까지도 그 원래 길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쪽에 X축으로 많이 가 있는 이 노란색 이 녀석을 보면 당연히 얘는 쭉쭉 늘어나겠죠. 힘을 살짝만 가했는데도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뭐 빨간색은 메디컬 재료, 의료 인증받은 재료 또 있고 그 외에 뭐 일반 재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출물 수준의 이제 제작 품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제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보면은 이제 월 thickness라고 그래서 얼마나 얇은 것까지 얘가 제작을 할 수 있느냐 많이 봅니다. 3D 프린팅 할 때는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0.5mm 두께 정도까지도 얘는 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span distance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다리죠. 다리 상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각이 있고 다리 상판. 얘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낙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3D 프린터 쪽에서는 뭔가 지지대, 서포트가 무너지지 말라고 지지대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얼마나 그 상판 길이가 긴 다리까지 서포트 지지대 없이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10mm, 요 간격이 10mm일 때도 서포트 없이도 얘가 원활하게 잘 표현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90도 오버행 해가지고 이게 3mm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처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처마, 빗물 막아주는 처마 있잖아요. 처마가 앞으로 쑥 돌출하는 길이가 3mm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 3mm를 90도 각도로 돌출되다 보면 이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포트가 필요할 텐데 이 3mm 정도까지 돌출이 돼도 서포트가 필요 없이 제작이 되더라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디테일들 이렇게 쭉 보시면 상당히 표면이 사출물 못지않게 우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없이 이게 셀프 서포팅 앵글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각도들이 있습니다. 3D 프린팅에는. 근데 이게 이제 20도 정도인 오버행 구조도 제작이 가능한다. 이 20도는 이 바닥면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요게 20도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은 20도, 30도, 40도 점점 일어서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은 누워져 있는 구조는 당연히 무너지기가 쉬울 테니까 서포트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각도를 기울여서 만약에 10도로 기울였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무너질 거니까 이때는 이제 서포트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셀프 서포팅 각도가 상당히 낮은 각도까지 얘가 스스로 서포트 없이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빌드 면적 전체 크기의 대형 파트를 이렇게 큰 파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진에 보여드리는데 일반적으로 DLP 방식의 원리 자체가 거꾸로 매달려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 나온다는 거는 이 빌드 플레이트에 붙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게가 중량이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트하고의 접착력보다 이 물체의 중력이 더 큰 경우 이거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DLP 장비의 이제 가장 큰 어떤 애로 사항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DLP 장비는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즈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죠, 여태까지. 그런 한계점들을 이 오리진 원이라는 장비가 상당히 극복을 이번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복성, 등방성, 정확성. 반복성은 이번에는 잘 나왔는데 똑같은 파트를 다음번에 뽑았더니 다음번에 안 나오더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제작할 때마다 잘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등방성은 이쪽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거 직교 방향인 뭐 이쪽 방향하고 뭔가 인장 강도를 당겼을 때
기계적 물성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등방성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등방성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정확성은 얼마만큼 치수하고 맞게 정확하게 잘 제작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오차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mm 정도, 이 정도의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치수 오차를 보면은 뭐 X축에 포인트를 뭐 1, 2, 3 위치를 잡고, Y축도 위치를 잡고, Z축의 위치를 잡았을 때, 예, 길이가 얘가 이제 10mm, 10짜리가 있고 15짜리고 20짜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위치가 10, 15, 20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벗어났는지를 오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치수 오차가 뭐 얘는 이제 100분의 뭐 1000분의 16 밀리미터죠. 16미크론 벗어났네요. 13미크론, 14미크론, 13미크론, 11미크론 이렇게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상당히 치수 정확도가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P3 기술, 이 오리진 원이라는 장비 모델명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P3 기술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뭐 DLP, 뭐 SLA 이렇게 얘기하듯이 독자적으로 P3 기술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특징하고 프로세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일반적인 DLP 장비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좀 한번 잠깐 드릴게요. 예, DLP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의 약자인데, 수조에다가 배트죠. 물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통, 요 탱크,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빛에 반응하는 광경화 소재를 이제 일단은 채웁니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빌드 플레이트인데, 여기 밑에 광원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이 프로젝터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4K 고해상도 프로젝터를 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여기 거울입니다. 이 DMD라고 그래서 이제 미러인데요. 이 미러를 통해서 직각으로 꺾여서 이제 위쪽으로 빛을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화면 단위로 섹션을 한 화면 단위로 쏘고 하면은 여기에 액상 재료가 광경화 액상 재료가 담겨 있었는데 이 빛에 있는 그 각각의 이미지들이 있겠죠. 각각의 이미지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이 재료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은 한번 살짝 이제 떼냅니다. 얘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빼내고 그 사이로 또 밑에 이제 액체가 또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층 또 조형을 하고 또 떼내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또 붙였다가 들어 올렸다가 붙였다가 이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막 필름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필름에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필름하고의 접착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큰 힘이 이 조형하는 파트에 가해지지 않고 외력이 가해지지 않고 얼마만큼 원활하게 얘가 그 방리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원 장비는 그 방리 작업에 있어서의 상당히 부드럽게 방리가 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방식, 방리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공합 방식, 오리진은 공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LP 장비가 출현을 한 게 2000년 초반에 독일의 이제 그 엔비전텍이라는 회사가 최초로 이거를 이제 장비를 출시를 하죠.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이게 보면은 중간에 이제 2015년에 뭐 카본3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고속으로 조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뭐 100배 빨라졌다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를 출시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이제 이 장비가 이제 렌탈 비즈니스 형태다 보니까 미국 본사에다가 이거를 뭐 렌탈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장비가 실제적으로 지금 뭐 론칭은 한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오리진 원이라는 장비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스트라타시스가 이 브랜드를 이제 인수를 하고 이번에 스트라타시스 브랜드로 해서 장비를 여러분께 소개를 이제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이 아까 보면은 속도도 빠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기능 재료들, 특히 이제 항공 쪽에 어떤 부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인증받은 재료, 그리고 뭐 고강도 재료, 그다음에 고원 재료, 이런 재료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프린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예. 근데 이 프린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이게 DLP 방식에서는 상당한 이게 이제 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무작정 빠르게 하면은 이게 페일이 나거든요. 예,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트가 제대로 경화가 되기도 전에 다른 레이어로 또 넘어가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오리진 원이 상당히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브레인 필름이 있었죠. 그죠? 그 사이에 막이 있는데 막하고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걸 분리해내는 어떤 메커니즘을 외력이 가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최소의 분리력으로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전체적인 파트의 품질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이 고속으로 제작을 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매개 변수, 레이저도 그렇고 SLA 장비, 레이저도 그렇고 여기 DLP, 프로젝션, 프로젝터나 아니면은 뭐 LCD를 이용하기도 하죠. 광원으로 LCD 여러분 잘 아시는 액정 화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방식들이 전부 다 광원들이 네. 광원들이 전부 다 어떤 매개 변수, 그 광원에 따른 매개 변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재료하고의 궁합이죠, 한마디로. 그 궁합을 잘 맞춰줘야 얘가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경화가, 상변화가 일어나고, 잘 매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착력도 생기고. 그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 게 상당히 큰 어떤 까다로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최적화된 어떤 재료들, 여러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검증된 재료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고속 조용을 하면서도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들인데요. 크게 보면은 고속 프린팅이 가능하고 표면 품질이 좋고 그다음 치수 정확도, 뭐 치수 변형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잘 제작이 되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특성의 등방성. 예, 이쪽은 튼튼한데 저쪽에서 당기면은 재료가 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예, 등방성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형상의 자유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 DLP 방식의 3D 프린터는 다 서포트들을 이제 박쥐처럼 매달려 보면 기둥들을 거꾸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그 불안하게 되면 그만큼 더 기둥들을 많이 매달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재료의 어떤 그 재료 자체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어떤 매개 변수가 얼마나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장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노하우들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서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파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서포트들이 덕지덕지 매달려 있던 구조를 서포트를 최소화시켜서 제작을 하다 보면 파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서포트를 떼내고 하는 작업들도 이제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형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최소화 연관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일단은 넷팹 아까 오토데스크에서 넷팹 슬라이싱 소프트를 이용해서 빌드를 설정을 하고요. 방향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트레이에서 이제 SL 한 개로 한 트레이 안에 이제 파트들을 배치를 해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웹상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웹에다가 이제 로드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 초 이제 몇 달 내로 이 부분은 뭐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소프트웨어를 PC 안에다가 직접 세팅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온프레미스 형태를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직접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서 직접 거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리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를 설정을 하고 뭐 광원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광원 관련된 재료하고 소재 자체 그런 궁합들을 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를 전송을 하면 이제 시작해서 프린팅이 시작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겠죠. 조형판에서 일단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떼냅니다. 떼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묻어 있던 재료들을 좀 씻어내야 되니까 초음파 세척기에 담궈서 몇 분 정도 세척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딱딱한 상태로 완전 경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 경화를 하기 위해서 경화기에 넣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경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화기 사진이네요. 자, 재료의 기계적인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종류들의 재료들이 있는데 뭐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연신율 아까 쭉쭉쭉쭉 늘어나는 일레스토머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 탄성 계수, 좀 공학적인 개념인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히트 디플렉션 템퍼러처 열 변형 온도 280도 얘가 이제 고온 재료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노치 형상에서의 어떤 시편에서의 충격 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재료가 이제 치수가 높으니까 이 재료가 내충격 재료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출 성형하고 얘하고의 어떤 비교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출은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 제품들 웬만하면 다 사출이죠. 대량으로 생산을 하죠. 사출하려면은 이제 금형을 파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금형도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한데 금형을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이 플라스틱 원재료, 사출할 원재료를 펠렛 형태로 이렇게 쏟아부어서 여기 열을 가해서 쭉쭉쭉 이제 쭉 쏘죠. 쏘아서 여기 금형 안에 내부 형상이 파여져 있는 그 캐비티로 이제 밀어 넣어서 찍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시키고 해서 이제 파트를 꺼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기존의 사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형상이 있으면은 이 금형을 몰드, 이 메탈 몰드를 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깎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나는 한 개만 두 개만 만들어서 일단 보고 싶은데 이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출 공정을 위해서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사출 시장의 규모가 대략 뭐 3,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뭐 한 400조 뭐 정도 되는 시장이겠네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장은 연평균 약 5%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출 전체적인 시장에서 그 금형을 나는 좀 없이 소량 몇백 개 단위 아니면 만 개 단위 이 정도까지 조그만 파트들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들은 이런 그 오리진원 같은 장비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원이 유리한 경우하고 사출 성형이 유리한 경우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파트 수량이 대략 한 10,000개 미만일 때는 사출에서는 10,000개면은 이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보통 수십만 개, 뭐 100만 개 단위 이렇게 팍팍팍 찍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인 경우 금형을 만들기에는 제작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몇 달씩 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3D 프린터를 한번 이용해서 생산을 해보자. 근데 어차피 3D 프린터를 생산을 계속 할 거면 굳이 금형을 감안한 파트 설계를 할 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도 3D 프린터에 최적 설계를 해서 아예 프린터로 생산을 계속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이제 경제적으로 싸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통합을 한다. 기존에는 가공으로 또는 기존의 제조 방식으로 할 때는 이걸 한 방에 전체 어셈블리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프린터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를 따로따로 째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는 파트를 다 원바디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출성형이 유리한 경우는 보통 10만 개 초과한다. 대량일 경우 금형 비용이 상대적으로 워낙에 생산 수량이 많기 때문에 뭐 금형 제작 비용까지 거 뭐 몇천만 원 들어가면 어때? 뭐 나는 뭐 몇백만 개 뽑을 건데 그러면 개당 금형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형 제작 기간에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2달이 걸려도 3달이 걸려도. 예, 몇백만 개를 만들 금형인데 예, 기다려야죠. 그죠? 그 3D 프린팅 최적 설계를 반영해도 이렇게 했는데도 프린터로 하는 것보다는 워낙에 제작 수량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형이 맞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부품에 가장 적합한 프린팅 기술을 이제 보면은 이 꼭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프로퍼티, 어떤 기계적인 물성치가 있을 거고, 그다음 재료 다양성 측면, 그다음에 파트당 이제 제작 단가, 한 개당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드느냐, 그다음에 스루풋은 생산량입니다. 얼마나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accuracy는 한 개 그거에 뭐 치수 정확도가 얼마만큼 치수에 딱 들어맞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지점들을 연결을 해보면 SLA 방식의 장비, FDM 방식의 장비, SLS 방식, 그다음에 뭐 바인더 젯 장비,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오리진 장비 봤을 때 이 오리진 장비가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게 스코어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치아 모델, 요즘에 이빨 이런 부분도 3D 프린터가 많이 쓰이죠. 모델을 만드는 데 쓰이고, 봤을 때 이제 제작 시간, 프린트 타임이고요. 좀 더 짙은 색은 이제 뒤에 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다른 어떤 방식의 3D 프린터보다 빨리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구조에 얘는 이제 약간 일레스틱한 이런 구조인데, 이런 일레스틱한 재료를 탄성 재료를 연질 재료를 써서 쓸 때도 마찬가지, 제작했을 때도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터 구조물의 경우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파트를 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고 뒤틀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게 이제 오리진 장비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양옆이 이제 유사한 방식의 3D 프린터로 만든 파트 품질을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이렇게 가다가 조금 약간 이쪽이 좀 휘었죠, 그죠? 예,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디테일이 뭐 그렇게 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디테일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으시면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가 한 3가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F-16 전투기가 있는데 이 부품들을 계속 기존의 방식으로 이런 특히 그 군수산업, 방위산업, 국방산업 요런 쪽이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제작 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비행기를 뭐 수십만 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기를.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한 모델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예, 한번 전투기가 나오면은 뭐 내년에 또 신모델 나오고 뭐 하반기에 또 나오고 뭐 이런 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한 모델이 나오면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이거 뭐 수십만 개잖아요, 부품이. 하다 보면은 납품하는 업체들이 중간에 바뀌어요. 예. 하다가 뭐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 부품 하나 조그만 것 때문에 이제 전투기가 조립이 안 되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이제 대체 방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수급, 부품의 수급을 받기가 어려운 이런 분야들, 이런 부분들은 3D 프린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목을 많이 시도해 왔고 지금 일부 3D 프린터를 이용한 부품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들이 이미 생기고 있고요. 항공기 쪽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압 케이블 클램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작 사이즈가 대략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47mm 곱하기 16mm 곱하기 12. 요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클램프. 예, 얘를 3D 프린터로 오리지널이나 장비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난제는 좀 가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3D 프린팅 솔루션을 이거저거 다 검토를 해봤는데 치수도 잘 맞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항공 쪽에서 항공기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주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FST 인증을 받은 소재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만든 부품만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하고 플레임하고 그다음 스모크하고 탁시시티 유독성 이 부분을 다 만족시키는 재료가 오리진 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를 써서 부품을 제작을 해서 해결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품을 만들고 보니까 얘가 그 단지 빠르게 만드는 것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물성도 좋더라. 지지 하중도 오히려 2배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그리고 제작물을 형상을 아예 경량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중량도 부품의 어떤 웨이트도 5%를 감소를 했다.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공체는 비행체는 단 1g이라도 중량을 줄이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야지 제한된 연료를 가지고 더 멀리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파트 한 개를 이제 20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36분 만에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비 한 대로 이제 한 달에 최대 6,400개까지 생산이 가능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의료 이제 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이제 어댑터를 모터 쪽에 들어가는 어댑터를 이 오리진 원 장비로 생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료용 장비들이 되게 보면 고가이기도 하고, 예, 항공기처럼 많이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아무래도 비싸게 납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도 받아야 되고.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부품들을 금형으로 아까 사출 금형 설명드렸듯이 금형을 파서 다 제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퀘스천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구성도 필요하고 3D 프린터로 약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또 표면 조도도 깔끔해야 되겠고 시간도 빨라야 되겠고 예, 이런 니즈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얘를 사출로 제작하려고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작 100개 만드는데 금형 뜰 거냐. 예, 기간하고 비용이 부담 발생을 하는 거고 3D 프린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개당 또 재료비 이렇게 따져보면은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표면이 좀 이렇게 마이크로였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가 못하더라. 이런 문제점들을 얘가 이제 해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henkel 8343이라는 수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이 재료를 이용해서 장비 한 대로 4일 만에 파트를 100개를 제작해서 끝내버렸다. 예, 죄송합니다. 예, 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례는 아까 중간에 한번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예, 자가 복제. 예, 내 몸에 탑재할 부품을 요 장비 오리진 원이라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얘가 스스로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CNC 가공이나 뭐 다른 제조 방식보다도 훨씬 다른 3D 프린팅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례까지 해서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죄송한데 오늘 오리진 원 장비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가지 장비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모레 이틀 뒤에 또 다른 방식의 스트라타시스에서 출시한 신장비 SFA 기술, 뭐 SAF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AF 기술을 접목한 H350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요 시간에 저희 회사에서 다시 온라인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고요.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